깊어가는 가을 귀하게 준비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환경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지구에서 생명체가 공멸하지 않도록 인류가 가야 할 방향성인 공생, 공존, 공영이라는 주제의 분야별 강연을 통해 의식의 전환과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1부 오프닝 영상과 2부는 에너지 분야, 뇌교육 분야, 생명공학 분야 등 3개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3분의 강사님들의 전문 분야의 강연을 통해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오늘의 환경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지구라는 공통 가치를 담아 공생의 문화를 펼쳐 나아가기를 바래 봅니다. 이번 행사는 춘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강원 창작 발전소 1층 아니마테크에서 대면 강연과 함께 줌 화상 시스템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비대면 강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는 춘천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공모한 2022년 시민주도 환경실천운동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시민연합은 지구 평화의 중심 가치를 지구와 인간에 두고 지구와 인간이 함께 조화로울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연합 NGO입니다. 지구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 개선, 나눔 실천, 교육사업, 문화행사의 사업을 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시민연합 단체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지구. 사람도 지구도 행복한 세상 지구 시민이 만들어갑니다. 지구 시민이 하는 일 첫 번째, 교육 사업. 뇌교육을 바탕으로 나와 지구의 가치를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유아, 청소년, 성인과 노인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구시민 교육. 교육을 받은 지구시민이 지구시민 활동가, 지구시민 강사가 되고 마을에서부터 지구시민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구 시민이 하는 일 두 번째, 지구 환경 개선. 환경 개선 활동으로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착한 미생물 EM과 함께 마을 하천 정화 활동. 무심코 버려지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리 정화 활동. 온 마을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알리는 환경 캠페인 활동. 지구 시민이 하는 일 세 번째, 희망 나눔 실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나눔 활동으로 정이 넘치는 우리 마을을 만듭니다.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지고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지구 사랑은 인간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지구 시민이 하는 일 네 번째, 문화 행사. 지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의 삶과 지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다양한 바자회와 캠페인, 지구시민 페스티벌로 지구시민 운동에 참여하며 의식을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시민 의식을 나눕니다. 전국의 지구 시민. 지구시민 운동을 함께하는 사람들.
국내 20여 개 지부가 있는 우리마을 착한 가게, 지구사랑 사업장, 우리마을 힐링 패밀리, 지구사랑 가정, 전국 4만 2천여 명의 후원 회원이 함께합니다. 우리 마을의 다양한 기관과 지구 시민들의 모임, 지구시민 봉사단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시민운동 제안자 일길이입니다. 지구시민은 지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느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지구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느껴지고, 지구와 인류의 전체를 위한 무엇을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조건이 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구를 보살피고 지구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지구 시민이 지구의 경영자들입니다. 지구의 경영자로서 지구와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우리 스스로 창조합시다. 조화롭고 상생하는 지구, 지속 가능한 지구 문명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바로 지구 경영입니다. 네, 나와 우리가 지구를 위한 활동들을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지요.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그중 한 분의 소중한 지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구시민연합 이승원 회장님이 지구 경영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지구시민이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지구를 공감하며 보살피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실천하는 지구 경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시민연합 중앙 김도담 사무처장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구시민연합 김도담 사무처장입니다. 2022년 지구시민연합 강원지부에서 제1회 환경아카데미를 개최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환경아카데미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방향성과 공생의 방법들을 함양하고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와 공존하는 인류 미래를 위해 환경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구 시민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주도 환경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강원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시민연합은 다양한 활동과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또한 지구라는 중심 가치로 공생의 문화를 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요즘 공생 실천을 위한 지구 힐링 365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구입니다. 내 나이는 46억 년이고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1만 2천 년 전부터 농사짓기 적당하고
살기 좋은 날씨를 주어서 인류의 문명을 꽃피우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달된 인류의 물질 문명은 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억 년 동안 인류에게 수많은 경고와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폭우로, 그리고 타들어가는 가뭄으로.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습니다. 개인과 기업에서 세력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내가 경고하는 지구의 위기를 부정하며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인해 어떤 나라는 환경 위기에 앞서 빈곤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와 비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지구의 모순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매일 2배씩 증가하는 수련이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연못은 수련으로 빼곡히 채워집니다. 그럼 연못의 반을 채우기까지는 며칠이 걸릴까요? 이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연못 수수께끼입니다. 정답은 29일입니다. 29일째의 연못은 아직 수련이 절반밖에 안 차 있어 매우 여유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2배가 증가해서 연못은 꽉 차버립니다. 순식간에 이음매가 터지고 한계선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가 딱 이 연못과 같습니다. 한때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구가 현재 29일째의 연못이 됐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 됐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급기야 잠자는 사막을 깨웠습니다. 미국 서부의 장기적인 가뭄, 킬리만자로의 빙하는 녹고 아프리카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연못이라고 하면 이 연못의 한계선은 북극입니다. 이젠 정말 북극의 한계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북극의 빙하는 모두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산 우림지대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수많은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며 바다의 사막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신이 살던 기후대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류의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자연이 언제나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구 위험 한계선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담에 참여한 세번 스츠키라는 한 소녀가 전 세계를 6분 동안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I am only a child, yet I know if all the money spent on war was spent on finding environmental answers, ending poverty, and finding treaties, what a wonderful place this earth would be. At school, even in kindergarten, you teach us how to behave in the world. You teach us not to fight with others, to work things out, to respect others, to clean up our mess, not to hurt other creatures, to share, not be greedy. Then why do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tell us not to do? Do not forget why you are attending these conferences, who you're doing this for.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Parents should be able to comfort their children by saying,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But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to us anymore. Are we even on your list of priorities? My dad always says,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Well,
what you do makes me cry at night. You grown-ups say you love us, but I challenge you, please, make your actions reflect your words. Thank you. 이 연설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12살 어린 소녀는 지금도 환경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휴안강 산맥 아래 위치한 아너스 헤븐 힐링파크 숲 중앙에는 눈에 띄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풍나무 종류로서 힐링파크 숲 속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둥글게 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숲의 여신 같은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이 나무가 주변의 나무들을 보호하고 주변의 나무들은 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형태로 서 있습니다. 서로 영양분을 빼앗아야만 생존하는 일반적인 숲에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아너스 헤븐 방문자들은 바로 이 나무 앞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의 어린 나무들을 마치 지키고 있는 듯한 이 나무는 그늘과 영양분을 나눠주면서 모든 나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연의 생명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고 교류하는 공생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너스 헤븐에서는 이 나무를 마고 트리라고 부릅니다. 마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대지의 여신의 이름으로서 태고의 어머니, 근원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고 트리를 통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인간의 경제 활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아직도 많은 나라가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핵심이기도 한 식량 전환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를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온전한 지구를 물려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감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 등 물질을 향한 감수성은 매우 발달해 있는데 지구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매우 둔감하여 지구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환경 감수성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환경 감수성은 바로 내가 자연이고 지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환경과 함께 파괴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감수성, 인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겠다는 마음을 빨리 가져야 합니다. 이 지구의 문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답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을 회복하고 공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공생을 생각하는 1억, 2억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이 위기의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생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구 힐링 365 캠페인은 인성을 회복하여 공생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일회용 커피잔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공생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1분만 지구 되어보기 111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도 죽어가는 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굳이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내면 됩니다. 지구 힐링 365 캠페인은 전 지구적인 캠페인으로 지구 환경과 우리를 구하기 위한 지구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구와 나를 살리는 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환경 감수성을 키워 지구를 살리자. 지구 힐링 365 캠페인. 여러 기관과 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구의 독백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지구 공생 문화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지구 공생 문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 절실함이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빠르게 우리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지구와 공생하는 삶을 위해 지구 힐링 365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작발전소 아니마테크에서 함께하고 있는 줌 화상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구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구 시민은 으로서 지구시민 선언문을 함께 선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장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더더욱 큰 목소리로 지구시민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이 나오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시민 선언문.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찾고 인성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과 평화로운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나는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해 살아가는 지구 시민입니다. 나는 지구가 본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지구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해 실천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나는 인류의 의식의 진화와 새로운 지구 문명 시대의 도래를 위해 1억 명의 지구 시민을 양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지구 시민입니다. 나는 지구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구 시민으로서 공생의 문화를 펼쳐 나아가는 지구 경영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부 분야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에너지 분야로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연구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참여하셨고 현재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전환도시 기후변화 이야기, 미세먼지 클리어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분으로 아주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이유진 부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에너지 전환에 관한 강의를 맡았는데요. 최근과 같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시기에서 에너지 문제도 우리가 꼭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요즘 기후위기의 심각성,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도 있고 또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생물들도 이 기후위기 속에서 아주 풍전등화의 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한 것은 이제 나도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라는 이런 해법을 찾는 일을 많이 관심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해법을 얘기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7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27번째 회의고 적어도 매년 한 번씩 열렸으니까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래도 전 세계가 모여서 30년 가까이는 토론도 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캅26이라고 해서 바로 직전의 회의,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영국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의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현장으로 참석도 했지만 지금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이 서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예전에는 육지였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 바다로 바뀐 그 지점에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의 부피 팽창이라든지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위기가 오면은 저지대가 침수가 되고 해안가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8월 8일에 수도권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특히 서울의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해수면 상승, 저지대 침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왔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반지하가 도시의 기반 인프라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상황이었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후 재난이 닥쳐서 홍수가 발생하고 가뭄이 발생하고 슈퍼 태풍이 불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많이 입는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또 기후위기 속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대비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KBS에서 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를 토대로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약 59만 9천 명이 반지하에 살고 있고 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반지하에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반지하에 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령층 1인 가구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의 폭우는 더 많이 쏟아질 테고 또 우리가 폭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형태 중에서 옥탑방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고시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기후 위기가 심해졌을 때 폭염이라든지 한파 그리고 태풍 그리고 이 지금과 같이 홍수 이런 것에 너무나 취약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거,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기후 위기에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우선적인 기후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2022년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난방비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추운 겨울에도 적정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남 지역이라든지 또는 중부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은 또 다르죠. 강원도는 훨씬 더 많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평균보다 난방 비용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난방 비용,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겨울에 너무 춥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자, 기후변화는 아주 오랫동안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예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기 중에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쭉 봤을 때 인간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 온실가스가 이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1.1도 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요즘 왜 이러지? 라고 전 세계인이 느낄 정도로 기후 위기는 심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어떤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기 보면 주황색 면적이 제일 넓게 돼 있잖아요. 저게 바로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뭘 해결해야 된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석유, 석탄, 가스 우리 언제 쓰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는 촬영을 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려면은 가전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게 다 전기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전기를 만들 때 지금 이 순간 이 오전 시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전기를 많이 쓰겠죠. 그럼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60% 이상을 석탄과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석탄과 가스를 지금 태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동안에도 뭐가 배출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메탄인데요.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를 우리 언제 쓰죠? 공장에서도 쓰고 그리고 우리 주로 난방할 때 많이 쓰고 조리할 때 가스를 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와서 옮기고 운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흘러가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가스가 대기 중에 우리 인간의 사용 과정에서 이 새어 나가면서 배출되는 양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소를 키우거나 그래서 어린이 책 보게 되면은 소 방귀의 세금을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소화를 하고 트림하는 과정에서 또 메탄이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농업 분야 그리고 천연가스가 새 나가고 또 매립지에서 또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죠?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이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만 살펴봐도 우리가 에너지를 쓰거나 또는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또는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와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인간의 경제 활동 모든 것들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재난, 기상 재난으로 인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47만 5천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기상 재난으로 사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이게 기후변화 취약성 이 평가인데요. 붉은색으로 짙게 칠해져 있는 지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입니다. 딱 봐도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런 지도하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는 유니세프에서 어린이 기후 위험 지수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에 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노출돼 있는가를 지도로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도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매우 위험한 지역에 속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지도에서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이 속한 아이들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22억 명이 어린이인데요. 그 22억 명의 어린이 중에서 10억 명이 기후위기에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33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구에 딱 태어났더니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굶주리거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받아야 되는 먹거리, 의료 서비스, 교육에 대한 서비스, 안전한 집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말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은 또 전 세계에서 전기에 대한 접근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이 짙은 색이 가까울수록 전력을 쓰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못 쓰는 인구의 60%가 또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쪽 지도를 보게 되면은 북한도 전력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거의 아프리카 지역에 또 살고 있고 거기는 또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고, 자, 이 속에서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751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 중에 매년 누적해서 지금까지 그 연도를 총합해서 누가 총량으로 가장 많이 뿜어냈는가라고 했을 때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25%를 미국이 배출을 했고요. 또 전 세계 배출량의 또 22%를 유럽연합 국가들이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도 이제는 12.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이 지금 1%를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누적 배출의 1%를 한국이 차지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정도면은 적게 하는 건가? 이 정도면은 많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기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3%를 배출했어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3%를 배출했는데 한국이 1%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자료까지 하면은 2021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누적 배출량이 20위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개도국으로 미국 많이 배출했네, 유럽 많이 배출했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 기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해법을 내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만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의 부유한 1%가 전 세계 배출량의 17%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가 절반을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책임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자원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지구의 이 균형을 깨고 지구의 위기를 가지고 오는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7%나 배출하지? 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저 1%의 부자들이 투자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배출되는 양까지 포함했을 때이기도 하고요. 또 이걸 보시면은 똑같이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걸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리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더라도 비행기가 한번 뜨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항공유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들도 있고요.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이 비행기를 타더라도 보시면은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또 최근에 세계의 부자들은 자기 전용 제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한 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움직이는 거랑 개인이 움직이면서 비행기를 한 번씩 띄우는 거랑 그게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근에는 우주 여행, 일부 부자들이 또 우주 여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자기의 이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여행을 가지만 우주 여행 한 번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가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누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 배출량에서 우리나라 10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한국이 전 세계 10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땅덩어리도 적고 뭐 세계 인구 중국이나 이 인도 미국 이런 인구에 비하면 인구도 적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수입을 합니다. 특히 석유나 석탄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뭘 만들죠? 배를 만들어요. 철강을 생산합니다. 시멘트를 만들고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석유를 또 수출합니다. 석유화학 산업과 단지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들이 다 뭐죠? 에너지를 많이 써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하죠? 수출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을 제조업 중심이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가 많이 배출되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개인적인 시민들의 실천도 있지만 뭐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산업계가 줄여줘야 됩니다. 기업이 줄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이 상위 1% 업체가 우리나라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줘야지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최근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이 환경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포스코가 철강을 생산할 때 이 배출되는 이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몇 퍼센트?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20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개인의 실천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할 때 뭘 해야 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줄어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고통받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각성해서 또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고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다배출 분야의 기업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나 이 현상들이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은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이 고민을 하고 도대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이름이 1.5도씨 특별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도씨가 상승했을 때 인간과 생태계에 높은 위험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도씨일 때는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위험한 거야 라고 상상이 안 갈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 세계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99% 이상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산호초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건데요. 산호초가 사라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태계가 절멸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또는 그 자체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우면서도 파괴적인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산호초는 그 자체로서 이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산호초의 이 군락을 중심으로 생명을 낳고 그게 자라가지고 바다의 해양 생태계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바다에 산호초가 없는 2도씨 상승한 지구라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데 이 산호초가 절멸한다는 것은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지만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중심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바닷속에 산호초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겠죠. 지금도 바닷속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산호초가 완전히 사라진 바다에서 누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고통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식량 위기까지도 같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 북극에 떠 있는 거대한 해빙,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이 해빙인데요. 이 북극의 해빙은 이 북극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면적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같은 시기 보시면은 위의 그림이 79년도 9월 달이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은 2020년도 9월 달이니 같은 시기를 비교해 봐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1.5도씨가 오르게 되면은 저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100년에 한 번씩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저 북극의 해빙이 10년에 한 번씩의 빈도로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북극의 해빙이 다 사라져서 녹아버리고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북극의 해빙이 있고 저기가 이 북극의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제트기류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게 지구 전체의 기상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북극의 해빙이 10년에 한 번 빈도로 다 사라져서 완전히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2도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도씨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는 과학자들이 왜 보고서의 이름이 1.5도씨 특별 보고서이겠습니까? 1.5도씨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구의 마지노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씨로 저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1960년, 80년, 2000년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 면적으로 넓게 이렇게 칠해진 지점은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언제 딱 1.5도씨에 도달할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런 범위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1.5도씨에 도달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2040년 이전에 저 마지노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도씨 2040년 이전. 제가 어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대학 강의실에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40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1.5도씨를 넘었을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속도대로 가게 되면은 2100년 경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2.4도에서 2.6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도를 훨씬 더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 경향성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결국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과학자들이 적어도 1.5도씨를 넘지 않으려면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그보다 먼저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45%를 줄여라 라고 얘기했으니 이 얘기는 2030년까지는 절반을 줄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배출하는 양을 10년 안에 절반을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배출량이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죠? 제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0까지. 이 얘기는 인간이 지구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된다. 배출 제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말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죠? 화석에너지에서 나오죠. 그 얘기는 2050년 이전에 화석에너지를 쓰지 않는 지구를 만들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로 가게 되고, 배출 제로로 만들든지 아예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흡수를 해주죠? 아까 여러분이 행동하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나무를 심자라는 게 있었어요. CO2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무가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흡수해 줄 수 있는 양은 우리가 배출하는 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그런데 인간이 지구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양도 엄청나게 작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양도 엄청나게 적을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여야 되고, 저게 달성된다는 거는 인간이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서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몇 년 이전에 2050년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사용하는 1차 에너지에서 화석 에너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실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류 최초의 에너지가 우리가 나무를 태워서 이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바이오매스, 우리 강원도에 풍부한 나무 자원입니다. 최초의 에너지는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우리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예전에 난방 연료를 뭐로 썼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나무를 태우다가 연탄을 쓰기 시작했고, 연탄이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도시에서는 가스 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는 전기로 난방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들이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보시면은 사실상 인간이 화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시점이 1950년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었죠.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렇게 화석 에너지를 쓰면서 물건도 많이 생산했고, 집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고, 이동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화석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것들이 같이 막 치고 올라가 있는 최고 고점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화석 에너지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결국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로 다 배출이 된 거죠?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올렸고, 지구 온도를 올리면서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를 우리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지금 2020년대에 지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또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고의 소비와 최고의 물질 소비 정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계에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회를 30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권고도 해줬어요.
이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실제 저렇게 되도록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가? 실제 저걸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탄소 중립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세요?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머릿속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죠. 그쵸? 그러면 그냥 일상을 살면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저 그래프를 보고 저걸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저 그래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한테 저거 하자고 그러면 내가 표가 얻을 수 있나? 사람들한테 저거 줄이겠다라고 정부가 가스 사용량 줄이겠습니다. 금지하겠습니다. 아니면 탄소세를 부과해서 저 비용을 이제 올릴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라고 받아들이기가 지금 다들 고개를 저으시는군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어른이나 뭐 정치인이든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자기들이 애썼던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그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 세계가 80% 이상을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는 저 화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에 고용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내린다는 것은 화석 에너지 관련 산업이 줄어들고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게 되겠어? 저기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저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만데 저걸 공급해 주니까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석유를 못 쓴다 그러면 당장 이동은 뭐로 하지? 자동차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없이 하게 되면은 기후위기를 못 막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막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아니 1.5도 넘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거 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걸 해야죠. 라고 나선 분들이 바로 청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 이해관계가 없이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진단했다면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할까 말까.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할 때 이거 해야죠. 해야 됩니다. 라고 나선 것이 사실은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삼스럽게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때 청소년들이 이렇게 강한 목소리로 저걸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가를 저는 요즘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지금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렇게 가겠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의를. 저는 동의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동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동의를 했고 그 동의를 끌어내기까지 이런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유럽연합이었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탄소 중립, 기후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중립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2019년이니까. 그때 미국의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녹색 일자리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석유 기업으로부터 정치 로비를 받아서 정치 자금을 받는 기업인들을 찍지 않겠다. 낙선 운동을 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2019년도에 지금 이번에 재선에 당선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미국의 최연소 하원 의원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결의안의 핵심은 뭐냐? 미국도 1.5도씨 이하 안정화를 위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은 이제 2020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14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선언에는 비록 2050년은 아니지만 중국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석유 산유 국가들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큰 변화죠.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실행에 옮기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후 대응 탄소 중립, 기후 대응 탄소 중립을 외치던 세계가 올해 들어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게 되고, 러시아는 이 경제 제재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 유럽으로 보내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도 겨울에 춥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난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산업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분야도 천연가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가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8%를 러시아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끊기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겪게 될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가구에서 매달 50만 원씩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난방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매달 50만 원씩이니까 1년에 한 600만 원씩을 에너지 비용으로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올까요? 세계 가스 시장으로부터 가스를 구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가스 가격도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고요. 근데 이 속에서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유럽이 전 세계의 가스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사가다 보니까 가스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이 높은 가스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정전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22년도에 우리의 현재는 기후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충격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우 어둡고 긴 겨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충격이 올해만 잘 견디면 끝날까요? 앞으로 수년은 계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유럽은 지금 이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후 위기는 심해지고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탄소 중립은 해야 되고, 이게 다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유럽은 2030년까지 55%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유럽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끌어올리겠다. 이 마당에 더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7%를 줄이겠다라고 목표치를 끌어올렸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원래는 40%였는데 45%로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화석 에너지를 안 쓰려면은 화석 에너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되죠. 결국 태양광과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화석 에너지 쓰던 것 중에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안 보내주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와, 다른 나라의 에너지 공급을 의존해 왔더니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빠르게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늘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에너지 소비 절감입니다.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은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럽 전체의 천연가스 소비량을 몇 퍼센트 줄인다? 15%를 줄인다.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공급을 확보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빠르게 한다라는 게 유럽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이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수입하는 이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랬을 때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미국인데요. 미국 보시면은 여러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저게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거든요. 자, 배출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려가는 국면에 있죠. 내려가는 국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이 지금 정도 정책에서 온실가스를 저만큼 줄일 수 있는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은 미국 안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줄이게 되는 양이 저기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이 어느 정도 돈을 쓰느냐? 향후 10년 동안 480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저 돈으로 미국 국내에다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 플러스 전기차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셰일가스도 많이 나고 화석에너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데 미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미국도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팔아서 수익 없던 기업들은 업종을 전환해야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존의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새로운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산업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새롭게 일자리를 얻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에너지를 쓰고 어떤 산업을 키워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먹고 사느냐에 관한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미국이 한국의 정치인들, 한국 기업들과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전환이고 산업전환은 일자리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후나 에너지 문제가 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경제를 만들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 같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화석 에너지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을 당선시키지 않도록 할 거다. 그 화석 에너지로부터 돈을 받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녹색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기후위기 대응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붙었을 때 미국의 청년 그룹들은 대거 바이든을 지지했어요. 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기후변화 정책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지지를 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죠. 사람들은 매번 중간선거는 집권당보다 이 야당이 이기더라.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계기로 돌아오고 다음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론을 봤더니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이 다 낙선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청년 기후변화 대응을 급진적으로 얘기해왔던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녹색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이 미국분 이분 누구냐 싶으실 텐데요. 이분이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달에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공개해야 된다. 보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온실가스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작성해야 된다. 그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 배출 많이 하네, 이 기업 노력을 안 하네 라는 것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요. 요거 만들어요. 요거 만들 때 이거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석유를 사용했어요. 그럼 석유를 태웠으니까 CO2가 배출됐겠죠. 이건 내가 석유를 직접 사용해서 배출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만들 때 전기를 썼어요. 전기를 쓰면은 전기 만들 때 석탄 발전소 돌리게 되면은 요것도 CO2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석유 쓰고 전기 쓰면서 배출한 양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품, 이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한 것도 계산해서 넣어라. 자, 이 물건을 쓰면서 배출한 양, 이거 폐기 처분하면서 배출한 양, 이거 이동하면서 배출한 양, 이거 다 계산해서 기업의 배출량으로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국 기업들이 계산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품을 납품했다. 그러면은 그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양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계산해서 써내라고만 하는 걸까요? 비교하는 거죠. 똑같은 부품을 만드는데 여기서 핵심 뭐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A, B, C, D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배출량이 적게 배출하는 기업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아리백 얘기 많이 나오죠. 아리백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기업이 제품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그 기업이 물건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바꿔야겠죠. 뭐로? 재생에너지로. 그래서 요즘 아리백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품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만드는 기업의 보고서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여기 해상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보이는데 저기 보면은 폐기물 나와 있죠. 해외 출장, 직원 출퇴근 이런 거 나와 있죠. 저게 뭘까요? 반도체 만들 때 해외 출장 과정에서 배출한 양,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배출한 양, 폐기물 분야에서 배출한 양, 반도체 재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출한 양, 그게 다 수치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게 배출량이에요. 그럼 저 배출량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리백을 이행하겠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은 신한금융입니다. 신한금융의 보고서예요. 신한은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닌데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은행이 예를 들면은 태양광에 투자를 하는 것과 은행이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것과 이 은행의 투자 행위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떨까요? 같은가요? 다르죠. 석탄발전에 투자하면은 훨씬 더 많이 배출을 하겠죠. 자, 이 얘기는 신한은행도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느냐? 자산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한다? 늘려가겠습니까? 줄여가겠습니까? 당연히 줄여가겠죠. 그래서 석탄 발전이나 철강이나 시멘트나 석유화학 같은 CO2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겠다라는 보고서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LG그룹이 아리백을 발표하고 여기 보면은 이런 표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LG전자는 2030년 탄소 중립,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100% 전환은 2050년까지 하겠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 국가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하려면은 뭐랑 연동이 돼야 되죠? 아리백이랑 연동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목표를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목표는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잖아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가입하고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업들은 쓰겠다는데 우리는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이 7.3%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죠?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주요 국가들에게 물건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자, 이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됐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그걸 줄이려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보면은 러시아가 19%, 인도가 20%, 미국이 20%, 독일이 40%, 스페인이 47%. 근데 우리는 지금 7.3%. 최근에 독일은 탄소 중립을 2045년도까지 하겠대요. 45년도까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를 하겠대요. 80%.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논의되는 목표는 2030년까지 21%예요. 2030년이 됐는데 앞으로 7년대에 우리는 겨우 따라붙어 가지고 20%를 했는데 독일은 80%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일의 재생전력 80%로 생산한 제품의 탄소 배출량하고 우리나라 20% 정도의 전기를 가지고 생산한 탄소 배출량하고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탄소 배출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준비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주요 국가들, G20 국가들이 저기 보면은 색깔별로 연도에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저게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은 한 거예요. 다들 저기까지 가겠대요. 그런데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은 저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죠. 근데 지금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캐한 어둠 속에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고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꽃도 보이잖아요. 저게 1.5도씨예요. 1.5도씨.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저 창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닫히고 있습니까? 창이 닫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도를 넘어서 이대로 가면은 1.5도를 넘어선다. 그러니 빨리 행동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치가 많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0등까지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 몇 등이죠? 세계 10등이에요. 10등.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등이 일본이고 일본 다음에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트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게 뭐냐면은 세계 항공 분야가 배출되는 양이 이게 많죠. 또 저기에서 세계에서 군사 활동으로 배출하는 양이 보시면은 인도 다음 4등 정도의 규모예요. 보면 요즘에 기후 위기는 심해져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지고 1,700명이 사망하고 3,5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파키스탄 이번에 3,5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피해입니까? 그래서 기후위기는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마당에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뭘 사들이느냐, 무기를 막 사들이기 시작하고 군사활동을 또 많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죠. 아니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는데 다들 온실가스 줄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군비 경쟁도 하고 이 군사 무기 사는데 또 돈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기도 지금 종종걸음으로 빨리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뭔가 마음이 불안하죠. 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배출량이고 보시면은 90년대부터 우리나라 배출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늘어났는데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죠. 98년도에 내려갔어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IMF 때죠. 어제 제가 대학에 갔더니 그분들은 IMF 때 태어나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IMF를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픈 IMF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무너지면서 배출량이 저절로 줄어들었던 때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줄어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2019년도 20년. 2020년은 왜 줄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줄었을까요? 코로나로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2018년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최고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고점이었어요. 여러분 2018년도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더웠어요. 여름에. 폭염이었죠.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이 늘어났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상대책으로 뭘 하게 되냐면은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하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석탄발전 줄이면서 줄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줄었고,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선이 쭉 있으면은 선 아래로 나와 있는 초록색들 보이시죠? 초록색들.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해 주는 양입니다. 강원도가 흡수를 많이 하죠. 숲이 좋으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간 배출량에 비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너무 적죠.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했다는 것은 2050년도에는 5천만 명이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 끝에서 보시듯이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숲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쫙 줄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빨간색 이 별표 보이시죠? 저게 우리가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양입니다. 네. 표정이 다들 너무 어두우세요. 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머리로 지금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만치 않는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아까 저를 소개하실 때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지난해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가 만들어낸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거? 그만큼 줄일 수 있어? 어디서 줄여야 돼? 그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은 질문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그걸 미리 한번 토론해보고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하면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만들어낸 이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2018년도에 보면은 아래로 내려간 마이너스 41.3 이렇게 돼 있죠. 저게 4,100만 톤 정도인데 저게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2018년도에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7억 톤이 넘는데 저거를 쫙 내려서 4,100만 톤만 배출이 돼야지 탄소 중립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는지 정말 많이 줄여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디가 배출되는지를 알아야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2억 269, 2억 6,900만 톤인데 저게 다 어디서 배출되는 거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를 만들 때 배출이 되는 겁니다. 석탄발전소하고 가스발전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산업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단지들, 예를 들면 철강,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저 배출량이고요.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거. 건물에서 뭘 하죠? 냉난방하고 에너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출되는 거. 그리고 9,800으로 되어 있는 게 파란색, 저 분야가 우리나라의 수송 분야의 배출량입니다.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가 등록돼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차는 2,500만 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치면은 2,500만 대면은 2명 중에 차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명 중에 차 한 대씩
사실 1970년대는 집집마다 차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 있는 집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은 우리나라 인구 2명당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이 면허증 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2명당 1명이니까 웬만한 성인들이 차를 뭐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서 배출되는 양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폐기물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보라색이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서 배출되는 양. 저건 뭐죠? 식량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저 양이 트랙터를 한다든지 농기계에서 석유를 사용한다든지 소나 축분에서 메탄이 나온다라든지 비료를 쓰면서 아산화질소가 나온다든지 또 수산업은 또 배를 타고 나가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총합해서 저만큼 배출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중립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저걸 하기 위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맨 아래에 있는 가장 큰 2개 분야 에너지하고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건물하고 수송 분야, 환경부는 당연히 폐기물,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농림, 해양, 축산 분야의 감축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것을 더 줄여가지고 A안이 나온 거예요. 자, A안을 보시면은 뭐가 사라졌어요. A안 보시면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죠? 저기 귤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라졌죠. 귤색이 뭐였죠? 전력 생산 분야. 2050년도에 전기를 생산할 때는 CO2를 배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화력발전소가 전면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모두 폐쇄를 했을 때 저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분야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들은 정말 막 눌러가지고 막 줄인 겁니다. 그래서 7억 톤을 8천만 톤으로 줄이고 그 8천만 톤을 마이너스를 또 시켜야 돼요. 마이너스를 시키려고 봤더니 2018년도에는 4,100만 톤을 흡수했는데 왜 2050년도에는 2,500만 톤밖에 흡수를 못합니까? 우리가 뭐 산림을 다 베해가지고 산림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저도 저 부분이 회의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산림 흡수량이 왜 줄어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숲이 전쟁 이후에 다 조림을 하다 보니까 숲의 이 노령, 이 나무의 이 연령이 거의 비슷해서 이 나무도 한참 자랄 때는 뭐 동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가지고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뿜어내는데 이만큼 자라기 시작하면은 부피도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고 이 활동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흡수량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더 심고 가꾸고 해도 2050년에 우리나라의 흡수량은 2,500만 톤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5,500만 톤이 추가로 흡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저게 뭐냐면은 탄소를 포집해서 가두는 겁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CO2가 발생하면은 걔를 대기 중에 나오면 온실 효과를 일으키니까 걔를 포집해 가지고 땅속 안반 또는 해저의 대륙붕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CO2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상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또 문제가 되는 게 탄소를 포집해서 땅에 묻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거기에 드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은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었는데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땅속에 묻혀 있을 거냐. 새 나오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쇄를 시켰는데 이 상쇄시키는 거에 대한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우리나라에 저 정도를 저장할 만한 공간이 있는가? 비용, 공간,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좀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만약 그러면 제가 저만큼 흡수할 수 없다면은 뭐를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배출량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해 한국은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노력을 하면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만든 게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저 작업을 하면서 저도 4개월 동안 저 작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와 이거 정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근데 저게 쉽지는 않겠다라고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면은 배출량이 늘어나서 온도가 상승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힘겹게 저 작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작업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계가 변하는 시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작업이 지난해 끝났는데 저 보고서가 10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예, 탄소중립위원회에 가면은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 저 보고서를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 다운받아서 읽었을까를 한번 봅니다. 최근에 제가 봤더니 한 10,000명 가까이 봤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저 보고서를 한 2천만 명 정도가 보면은 아 이게 우리가 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소수가 이 보고서 과정에 참여했고,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 보고서 얘기 처음 들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 시나리오는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기성세대로서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죠. 저희보다 더 큰 책임을 정치인들이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져야 되고, 근데 또 동시에 이렇게 되는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이 지금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꺼지긴 했는데요. 이어나가면은 저게 이제 2050년도까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막 내려서 줄이는 것으로 줄이고 줄여놨는데, 여러분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저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방법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전력 분야는 석탄 발전소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수송 분야는 우리가 2,500만 대를 다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공공교통을 더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너무 멀리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2시간 출근하고 2시간 퇴근하잖아요. 집과 일터가 너무 멀어서. 그러면 사람도 피곤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CO2도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도시를 계획할 때 일자리와 집이 가까울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너무 높은 주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그냥 단일 방법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송 부문도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라고 돼 있지만 이건 너무 단순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2,500만 대의 차량을 어떻게 줄일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공교통을 더 편리하게 하거나 출퇴근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짜거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높으면 안 되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해 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지 자동차 수요를 줄이면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것도 전환 부분에 석탄 발전소를 줄이게 되면은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 폐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석탄 발전 폐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전기차가 2050년도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2050년도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 탄소 중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도 거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집에 갈 때 타고 다니는 차도 전기차로 가시거나 전기버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 시내의 2050년도에 춘천 시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유소가 있을까요? 주유소 없을 거예요. 다 전기 충전기나 수소 충전기로 바뀌었을 거고요. 여러분 딱 나갔을 때 춘천 시내 건물 곳곳에 지붕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태양광 발전기 이런 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2050년도에 탄소를 줄이는 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도시의 풍광이 바뀌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바뀌고 우리가 이동할 때 타는 차량이 바뀌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시민들도 그렇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춘천시장, 강원도지사, 뭐 대통령 이런 분들도 머릿속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또 동시에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가야 될 겁니다. 그럼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는 또 새로운 직업도 있어야 되죠. 거기서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탄 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부분도 철강 대책이 다르고 시멘트 대책이 다르고 석유 화학 분야의 대책이 다릅니다. 각각의 아까 기업들이 탄소 중립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 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기업들도 자기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강원도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의 추운 겨울을 감안해서 새로운 공공 건물을 지을 때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매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들은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건물 분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축수산 분야도 그렇고 폐기물 분야도 그렇고, 폐기물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폐기물 양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산업 폐기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영역에서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생활 폐기물 분야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분리수거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만큼 분리수거를 잘하는 국민들도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이거 분리수거하면 얘가 진짜 다 재사용이 되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재사용이 돼야 될 거고, 또 아예 제품 생산할 때부터 폐기물을 많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지 폐기물 분야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목표들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단위로? 국가, 시도, 시군구. 이 얘기는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은 강원도의 탄소 중립 계획이 나오고 강원도에 있는 시군의 탄소 중립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춘천시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오늘 에너지 분야니까 에너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래프 보셨죠? 막 화석 에너지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30년 안에 화석 에너지를 안 써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해? 그랬을 때 우리는 에너지는 써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아무리 절약하고 아껴도 기본적인 세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화석 에너지 없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느냐? 핵심은 전기화예요. 전기화. 전기화는 뭐냐?
전기로 모든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석유로 달리던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운기가 전기 경운기로, 트랙터가 전기 트랙터로, 어선이 전기 어선으로 2050년도에는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석 에너지가 했던 역할까지 전기가 하다 보니까 전기 소비량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2050년도에는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해도 지금보다 전기를 2배 정도 더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 석유가 하던 역할까지도 다 전기가 하니까. 그러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니까 발전소는 더 지어야 돼요. 더 지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어떤 발전소를 지을 것이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전체 우리 전 세계의 전력 생산의 90%가 재생에너지가 될 거다. 그리고 10%는 원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 짤 때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2050년도에 70%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70%는 또 석탄발전소하고 가스발전소가 다 빠지는 것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 70%입니다. 그럼 태양광 풍력이 많이 늘어나야겠죠. 또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면은 또 문제가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를 만들어. 풍력은 바람이 불 때. 근데 전기는 일정하게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들쑥날쑥한 애들이 전력망에 들어오면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보면은 공급자만이 아니라 수요자들도 공급이 왔다 갔다 하면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반응해서 공급이 많으면은 많이 쓰고 적으면은 적게 쓰고 이렇게 같이 맞추는 방식의 스마트 그리드 같은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장 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남는 전기를 가스나 열로 저장해 놨다가 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 기술적인 방법들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왼쪽처럼 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리가 받아서 쓰기만 했다면은 이제는 곳곳에 자기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또 거기에 수요 관리도 하고 저장 장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분포예요.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는 인천, 충남, 강원, 경남, 전남 일부 이렇게 밀집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석탄발전소 추가로 지을 수는 없어요. 있던 것도 문을 닫아야겠죠. 그러면 석탄발전소가 하나씩 지어지고 또 우리나라에 노후된 원자력발전소가 빠지고 그러면서 큰 발전소를 더 이상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그 지역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시민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곳곳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을 할 뿐만 아니라 기계를 바꾸고 효율을 개선하는 거. 똑같은 기계라도 지하주차장에 LED를 바꾸고 펌프를 효율화하는 설비로 바꾸고 아파트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리고 이런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붕마다 특히 여기는 안산시인데요. 안산시가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지붕 공공 건물의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려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 우리 농촌도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조화롭게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다 고려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이런 생산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시민들도 재생가능 에너지에 자발적으로 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 지도는 뭐냐면은 내일에 그리고 내일 모레에
우리나라의 바람의 불기 그리고 태양에 비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내일 태양광이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를 얼마만큼 생산할 건지 바람이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주가 되더라도 다양한 기술적인 결합 이런 예측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탄소를 줄이면서도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우리가 2,500만 대의 차량을 가지고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많이 쓰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늘 그냥 꿈을 꿔요. 값도 싸고 안전하고 풍부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런 에너지. 근데 그런 에너지는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O2를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방사능 폐기물이 안 나오고 안전하고 그래도 환경에는 영향을 덜 미치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기후위기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다. 결국 기후 위기 문제를 풀려면은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변화, 경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의 변화 모든 것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치로 보여지는 모든 자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체감이 더 많이 공감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환경 감수성의 어떤 감각들을 더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5도 기억하십니까? 2030 기억하십니까? 2050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강의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말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진 부소장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1만 명이 아닌 2천만 명이 꼭 탐독하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혹은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날이 곧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 귀한 강의 해주신 이유진 부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